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YBS 그룹 타워의 최상층.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것이 최선입니까?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강태민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높낮이가 거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입사 10년 차의 베테랑 박 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현재로서는 이 방안이 가장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스크가 적은 게 아니라 도전할 의지가 없는 거겠지.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185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춰진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존재감을 더욱 압도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박 부장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박 부장, YBS 그룹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하지? 대표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태민은 박 부장 옆에 놓인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곤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다. 임원들의 얼굴에 경악이 스쳤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시장 점유율 1위라는 타이틀에 취해서 현상 유지가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끝이야. 이딴 쓰레기 같은 보고서를 내 책상 위에 올린 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아. 일주일 주지, YBS의 이름에 걸맞은 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전략을 가져와. 못하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냉혹한 선언이 끝나자 태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다. 남겨진 임원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강태민. 그는 YBS 그룹의 신화 그 자체이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 군주였다. 대표 집무실로 돌아온 태민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도 수천억의 가치를 지닌 사무실의 호화로운 인테리어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성공 부명예. 세상 모든 남자가 꿈꾸는 것을 다 가졌지만 그의 삶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일과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기계적으로 돌아갈 뿐이었다. 김비서, 네 대표님. 인터폰 너머로 언제나처럼 차분한 김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저녁 일정은 명성가 지하의 최 회장님과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유라 아가씨도 동석할 예정이라고. 취소해. 네, 하지만 대표님, 이번 만찬은 M&A 건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취소하라고 했다. 태민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비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최유라. 명성그룹의 외동딸이자 정재계가 공인한 태민의 유력한 혼담 상대. 하지만 태민에게 그녀는 잘 만들어진 인형 혹은 귀찮은 비즈니스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삶의 여자는 사치였고 감정은 불필요한 소모였다. 차 대기시켜. 태민은 재킷을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도로로 합류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며 태민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대표님, 댁으로 모실까요? 운전석에서 김비서가 물었다. 아니. 태민은 문득 충동적인 기분에 휩싸였다. 정해진 길 예측 가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아무 데나가 그냥 직진해. 네. 김비서는 당황했지만 곧 태민의 의중을 파악하고 말없이 엑셀을 밟았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를 벗어나자 차창 밖 풍경은 점차 낯설어졌다. 높고 삐걱이는 건물들, 좁고 복잡한 골목길. 태민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색과 냄새를 가진 공간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태민은 무심코 한 곳에 시선을 빼앗겼다. 오래된 상가 건물 1층 심야식당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작은 가게였다. 환하게 새어나오는 주황색 불빛과 문틈으로 피어오르는 구수한 음식 냄새가
마치 자석처럼 그의 발길을 끌어당겼다. 세워. 차가 멈추자 태민은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내렸다. 대표님, 어디 가십니까? 김 비서가 다급하게 따라 내렸지만 태민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혼자 다녀오지. 넌 여기서 기다려. 하지만 기다려. 명령이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태민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딸랑. 낡은 문에 달린 종이 정겨운 소리를 냈다. 가게 안은 좁고 소란스러웠다. 대여섯 개의 낡은 테이블은 이미 퇴근길에 셀러리맨 동네 주민들로 보이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시끄러운 대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지글지글 음식이 익어가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태민이 살아온 무균실 같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풍경이었다. 그의 등장은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했다. 값비싼 정장과 압도적인 분위기는 소박한 식당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조합이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만 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빈 구석자리에 가서 앉았다. 어서 오세요. 그때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무엇을 드릴까요? 태민은 고개를 들어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이서연. 그녀는 화려하게 아름답지 않았다. 여튼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낡았지만 깨끗한 유니폼. 하지만 그녀의 눈은 깊고 맑았다.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은 단단한 심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저 메뉴판을 내밀고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태민의 눈에는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완벽하게 보였다. 그의 멈춰버린 톱니바퀴 같던 심장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기, 손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태민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아무거나, 네, 이 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걸로. 서연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따뜻한 돼지고기 김치찌개 괜찮으시겠어요? 여하. 서연이 돌아서 주방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태민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다른 테이블에 주문을 받고 물을 가져다주고 빈 그릇을 치우는 모든 행동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한 노부부가 반찬을 더 달라고 하자 그녀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접시를 채워주었다. 그 미소는 상류층 여자들의 계산된 미소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꾸밈 없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있었다. 이성 논리 데이터. 태민의 삶을 지배하던 모든 것들이 그녀 앞에서 무력해졌다. 그는 이 감정의 정체를 분석하려 애썼다. 단순한 호기심인가? 아니면 낯선 환경이 주는 일시적인 착각인가 하지만 그의 머리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외치고 있었다. 저 여자다. 저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치찌개가 그의 앞에 놓였다. 맛있게 드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그녀의 눈처럼 맑았다. 태민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의 맛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그녀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가 다른 손님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잠시 짬이 날 때, 카운터에 기대어 고단한 듯 한숨을 쉬는 모습, 다시 힘을 내어 일하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그의 망막에 새겨졌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성공의 성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했는지를. 저 여자 한 사람의 진실된 미소가 그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가게 안의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고 소란스러웠던 식당은 점차 조용해졌다. 태민은 마지막 남은 손님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다. 서연은 묵묵히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다. 계산하겠습니다. 태민의 목소리에 서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 네, 8,000원입니다. 태민은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큰 돈은 거슬러 드리기가 겨스름 돈은 필요 없어. 태민은 서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회의실에서 임원들을 압도하던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 안에는 절박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서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남자, 비싼 옷차림 상식 밖의 행동.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무세운 할 말이 있으신데요. 태민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사람처럼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의 삶은 다시 무채색의 사막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을 먼저 밝혔다. 평범한 사람이 들으면 기절할 만큼 엄청난 타이틀이었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YBS 그룹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강태민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태민을 더욱 안도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침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논리적이고 가장 충동적이며 가장 진실된 말을 내뱉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정적이 흘렀다.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여 있었다. 동공이 흔들렸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인가? 이건 몰래카메라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듣고 있는 건가? 태민은 그녀의 충격과 혼란을 온전히 받으면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이것은 농담도 실수도 아니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던 한 남자의 심장이 그녀를 향해 던진 전 생애를 건 고백이었다. 강태민이 떠난 후에도 이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행주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그가 앉았던 의자,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메아리치는 믿을 수 없는 말.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세워연아 괜찮니? 왜 그렇게 넋을 놓고 있어? 주방에서 나온 식당 이모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자 서연은 그제야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모. 근데 아까 그 손님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 옷 입은 거부터 분위기까지 무슨 일 없었지?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서연은 애써 웃어 보이며 상황을 얼버무렸다. 그녀는 차마 방금 겪은 일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이모가 들으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할 게 뻔했다. 아니, 그녀 자신조차도 스스로가 미친 게 아닐까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행주와 함께 그가 계산대에 놓고 간 것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빳빳한 감촉의 명함이었다. YBS 그룹 대표이사 강태민. 이름과 직함이 간결한 검은색 고딕체로 새겨져 있었다. YBS 그룹. TV 뉴스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이름이었다. 서연은 헛웃음이 나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치기 위해 이렇게 정교한 명함까지 준비했단 말인가.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가 사는 곳은 도시의 화려함이 한 발짝 비껴간 낡은 동네의 옥탑방이었다. 좁은 방 안에는 그녀의 고단한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한쪽 벽을 차지한 책장에는 낡은 전공 서적과 각종 아르바이트 관련 서류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책상 위에는 병원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진료 기록과 날짜가 붉은 글씨로 찍힌 독촉장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신 후 집안의 모든 짐은 그녀의 어린 어깨 위로 떨어졌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아버지가 남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채업자들의 그림자가 그녀의 일상을 위협했다. 그녀는 대학을 휴학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심야 식당에서 잠자는 시간을 쪼개고 밥 먹는 시간을 아껴가며 일했지만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를 꺼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 미소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어머니의 수술비와 밀린 병원비, 그리고 숨통을 조여오는 빚이. 그녀에게는 기적이 필요했다. 그때 책상 위 명함이 눈에 들어왔다. 강태민. 서연은 홀린 듯 낡은 스마트폰을 들어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르는 수많은 기사들을 보며 그녀의 숨은 멎는 듯 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마이더스의 손 강태민 대표. 30세에 최연소 대기업 총수, YBS 그룹의 신화. 냉철한 카리스마 흔들림 없는 리더십.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그가 허풍쟁이나 사기꾼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진짜였다. 대한민국 1%에 속하는 그녀와는 사는 세계가 다른 남자. 그런 남자가 왜 하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일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의 진지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박해 보였던 그 표정. 서연의 마음속에서 의심과 한 가닥 희망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건 위험한 함정일 것이다. 부자들의 잔인한 유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만약 이것이 절망의 벼랑 끝에선 자신에게 내려온 유일한 동아줄이라면. 며칠이 지났다. 서연의 일상은 변함없이 고단했고 고민은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일하는 카페로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사채업자들이었다. 이서연 씨,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사장님 전화 좀 받으시지.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일하는 중입니다. 일 이자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한가하게 커피나 내리고 있겠다. 아가씨, 우리가 우스워 보여. 그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가게 안의 손님들을 위협했다.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수치심과 공포심에 온몸이 떨려왔다. 결국 그녀는 그날 카페에서 해고당했다.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설령 그 끝이 더 깊은 나락일지라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강태민의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차분하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YBS 그룹 대표이사 비서실입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다음 날 서연은 YBS 그룹 타워 앞에 서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건물은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어제 카페에서 해고당할 때 입었던 낡은 옷차림 그대로였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당당한 걸음걸이 속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종족처럼 이질적이었다.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가 순식간에 바뀌었고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녀가 마주한 곳은 한 회사의 사무실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현대미술관의 로비 같았다. 그리고 그 끝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거대한 집무실에서 강태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당에서 봤을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완벽한 수트 차림에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그는 차갑고 압도적인 권위 그 자체였다. 그는 그녀를 훑어보지도 않고 앉으라는 말도 없이 입을 열었다. 결정했나?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남자 앞에서 주눅 들고 싶지 않았다. 그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태민은 그제야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왜 저였나요? 이해할 수 없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왜 옥탑방에 사는 가난한 식당 종업원에게 결혼을 말하는가? 태민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도시의 가장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나는 평생을 이성과 논리로 살아왔다.
내 모든 결정은 데이터에 기반했고 그 결정들이 지금의 YBS를 만들었지. 그는 다시 서연을 보았다. 그런데 당신을 본 순간 내 안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내 통제를 벗어나는 본능, 내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이 회사를 세울 때도 그랬고, 그리고 내 직감이 말하더군. 당신을 놓치면 내 인생 전체를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의 대답은 낭만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소유욕에 가까운 지독히도 이기적인 고백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짓이 없었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진심을 읽었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픈 어머니 남겨진 빚. 그녀는 사랑이나 애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건 거래라고. 어머니의 수술비와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그의 아내가 되어주겠다고. 그녀의 말이 끝나자 태민은 1초에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렇게 하지. 네, 돈은 문제없어. 필요한 만큼 말해. 계약도 좋아. 하지만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가 될 거다. 대외적으로 당신은 내 유일한 아내야. 할 수 있겠나? 서연은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혼인신고는 그날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속보, YBS 그룹 강태민 대표. 평범한 일반인 여성과 깜짝 결혼.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언론은 21세기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흥분했고, 인터넷은 그의 아내가 된 일반인 여성의 신상에 대한 추측으로 들끓었다. 청담동의 한 고급 빌라. 최유라는 태블릿 PC에 뜬 기사를 보고 피처럼 붉은 와인이 담긴 크리스털 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모모 식당 종업원. 와장창 잔이 산산조각나며 붉은 액체가 하얀 벽지를 더럽혔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태민. 감히 나를 두고 저런 천한 것과 자신이야말로 강태민의 유일한 짝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에게 이것은 사랑의 배신이 아니라 계급에 대한 모독이었다. 같은 시각 YBS 그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박진우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사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랑이라, 철옹성 같던 강태민에게도 저런 허점이 있었군. 그는 강태민의 오랜 라이벌이었다. 태민의 그늘에 가려 만년 2인자에 머물러야 했던 그는 이 사건을 로맨스가 아닌 기회로 보았다. 이성을 잃은 총수라. 주주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이야기야. 그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태민의 집무실 김비서는 쏟아지는 언론 보도 자료들을 태민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미 끝난 일이야. 태민은 창밖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태민의 펜트하우스로 짐을 옮겼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옷 몇 가지와 책 몇 권이 든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가 마주한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모델하우스 같았다.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실 최고급 가구와 값비싼 미술품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차갑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 있었다. 당신 방은 저쪽이야. 태민이 가리킨 곳에는 그의 침실과 정반대편에 위치한 또 다른 문이 있었다.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듯한 거리였다. 그들의 첫 저녁 식사는 거대한 대리석 식탁에서 이루어졌다. 값비싼 음식들이 차려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마치 황금으로 만든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태민은 말없이 식사를 하며 이따금씩 그녀를 힐끔거렸다. 수많은 이사회를 정복했던 그였지만
자신의 아내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첫날 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먼 두 사람처럼 각자의 방으로 향했다. 거래는 성립되었고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불안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강태민과의 계약 결혼 후 이서연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좁고 곰팡내 나던 옥탑방은 하늘 위 궁전 같은 펜트하우스로 기름때 묻은 유니폼은 최고급 명품 옷들로 채워진 드레스룸으로 변했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긋지긋했던 빚도 모두 청산되었다. 물질적으로는 꿈에도 그리던 삶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집에서 그녀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전문 요리사가 차려놓은 식사를 혼자 먹었고 낮에는 텅 빈 집을 정처리 없이 떠돌았다. 강태민은 새벽같이 집을 나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마주치는 일조차 드물었다. 부부라기보다는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하숙인에 가까웠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 준비를 하던 태민이 서재에서 그녀를 불렀다. 이번 주 금요일 YBS 재단 자선 갈라가 있어.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업무 지시를 하듯 말했다. 내 아내로서 당신이 참석해야 할 첫 공식 행사야. 준비하도록 해. 서효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공식 행사. 그것은 그녀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화려하지만 잔인한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했다. 카페에서 그녀를 모욕했던 사채업자들보다 더 교양 있고 더 잔인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 저는 그런 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는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해. 당신의 의무는 내 옆자리를 지키는 거야. 태민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계약 조건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그의 아내 역할을 해야만 했다. 행사 당일 펜트하우스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처음 보는 얼굴의 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팀을 이루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마네킹처럼 앉아 그들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값비싼 화장품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고 뜨거운 기계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이 낯설고 불편했다. 마치 이서연이라는 존재를 지우고 강태민의 아내라는 새로운 인형을 만들어내는 의식 같았다. 몇 시간이 흐른 후 모든 준비가 끝났다. 다 됐습니다, 사모님. 서연은 무심코 거울을 보았다가 숨을 멈췄다. 거울 속에는 그녀가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 보석처럼 빛나는 귀걸이, 그리고 그녀의 몸을 우아하게 감싸는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기품 있고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태민이 들어왔다. 그는 변신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늘 그랬듯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깊고 강렬하게 그녀를 향해 있었다. 가자. 그가 내뱉은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칭찬도 감탄도 없었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서연은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갈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다. 입구부터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이 도착하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다. 강태민 대표님, 갑작스러운 결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세간에 떠도는 신데렐라 스토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쏟아지는 질문과 불빛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때 태민의 커다란 손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보호하며 기자들을 향해 얼음장 같은 시선을 보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경고였다. 그의 단단한 팔과 서늘한 천이 느껴지는 순간
서연은 혼란 속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이건 역시 계약의 일부일까? 아니면 연 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을 향한 수백 개의 눈동자가 느껴졌다. 노골적인 호기심, 날카로운 질투, 서늘한 경멸.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감정들이 그녀의 피부를 찔렀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현미경 아래 놓인 곤충이 된 기분이었다. 태민 씨 와주셨군요. 재계의 거물들이 태민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태민은 비즈니스맨의 가면을 쓰고 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을 뿐이었다. 잠시 실례하지. 태민이 중요한 투자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한 무리의 여자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유라가 있었다. 어머, 강 대표님의 새로운 아내 되시는 분 맞으시죠? 이서연 씨라고 했나요? 최유라는 뱀처럼 교활하고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아는 체를 했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전 최유라라고 해요. 태민 오빠와는 어릴 때부터 아주 가깝게 지낸 사이랍니다. 태민 오빠라는 호칭에 힘을 주어 말하며 그녀는 자신과 태민의 특별한 관계를 은근히 과시했다. 서연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드레스가 참 단아하시네요. 혹시 어느 브랜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 보는 디자인이라서요. 유라의 친구 중 한 명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서연이 입은 드레스가 유명 브랜드가 아닐 것이라며 비꼬는 명백한 조롱이었다. 태민 오빠가 원래 취향이 독특하긴 하죠. 저희는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워낙 예측 불가능한 분이라 숨겨진 매력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최여유라는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말했다. 숨겨진 매력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매력도 없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곳은 정글이었다. 말이라는 칼로 서로를 상처 입히는 잔인한 곳. 그녀가 반격하지 못하고 침묵하자 그들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머나, 유라의 친구 중 하나가 들고 있던 레드 와인잔을 일부러 기울여 서연의 드레스 위로 쏟아버렸다. 짙은 남색 드레스가 붉은 와인에 젖어 흉하게 얼룩졌다. 어떻게, 정말 미안해요. 이런 파티는 처음이라 긴장했나 봐요. 괜찮아요. 가증스러운 사과였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통쾌함이 가득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모두가 서연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리거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거나 혹은 맞서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는 와인을 쏟은 여자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차분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웨이터에게서 냅킨을 받아들고 드레스의 얼룩을 가볍게 닦아내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의 소음을 잠재울 만큼 또렷했다. 괜찮습니다. 옷이야 다시 사면 그만이지만 그녀는 최유라와 그녀의 친구들을 차례로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쏟아진 와인처럼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직접적인 비난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 어떤 욕설보다도 날카롭게 그들의 무례함을 찔렀다. 자신들은 교양 있는 상류층이라 여기며 서연을 깔보던 여자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최유라는 예상치 못한 방역에 잠시 말을 잃었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몇몇 재계 인사들의 눈빛이 흥미롭게 변했다. 그들은 강태민의 새 아내가 그저 운 좋은 신데렐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강단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태민이 돌아왔다. 그는 멀리서부터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즉시 개입하지 않았다.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여자라는 사실에 내심 감탄했다. 어쩌면 자부심 비슷한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태민은 성큼성큼 다가와 자연스럽게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행동은 이 여자는 내 사람이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과 같았다. 그는 최유라를 향해 불이라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유라야, 내 아내에게 작은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구나. 고의는 아니었으리라 믿는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경고를 최유라가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박진우 전무는 슬그머니 나이든 이사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보셨습니까? 공식적인 첫 행사부터 부인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군요. 대표님의 표정도 어딘가 평소와는 다르시지 않습니까? 너무 감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 결혼이 대표님의 냉철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어 서연의 존재가 태민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다른 미묘하게 충전된 긴장감이 감돌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각자의 방으로 향하려던 순간 태민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오늘 잘했어.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건넨 첫 칭찬이었다. 서연은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태민은 그녀에게 다가와 드레스의 와인 얼룩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얼룩을 스치며 그녀의 옆구리에 가볍게 닿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강렬한 스파크를 느꼈다. 태민 자신도 놀란 듯 급히 손을 거두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누군가 그녀를 공격하는 것을 본 순간 끓어오르는 보호 본능을 느꼈을 뿐이다. 단순한 호기심과 본능으로 시작했던 이 계약이 이제 그의 감정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복도에 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어색하면서도 새로운 긴장감 속에서 상류 사회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자선 갈래에서 있었던 일은 두 사람의 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강태민과 이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했다. 하지만 이전처럼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대신 그들의 시선은 이제 종종 허공에서 마주쳤다.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기 바빴던 눈맞춤은 이제 서로를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짧은 순간들로 변해갔다. 가장 큰 변화는 강태민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철옹성 같던 그의 스케줄에 조기 퇴근이라는 항목이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던 그가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일을 하는 날이 잦아졌다. 대표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겁니까? 걱정스럽게 묻는 김 비서에게 태민은 집중이 더 잘 돼서 라고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발걸음을 집으로 이끄는 것은 업무 효율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서연이라는 아직 그가 다 풀어내지 못한 가장 흥미롭고 복잡한 미스터리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그는 관찰자처럼 그녀를 지켜보았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집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소파에 편히 앉는 법이 없었고 고용인들에게도 늘 깍듯하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황금 감옥에 서서히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아무도 돌보지 않던 발코니의 화초들에 물을 주고 먼지만 쌓여가던 책장의 책들을 꺼내 읽었다. 그녀의 작은 손길들이 닿으면서 집안 곳곳에서 희미하게나마 사람 사는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태민은 낯선 냄새를 맡았다. 늘 인공적인 방향제 냄새나 소독약 냄새만 나던 거실의 기분 좋은 유화 물감 냄새와 테레비뉴 향이 섞여 감돌고 있었다. 그는 홀린 듯 냄새의 근원지를 따라갔다. 그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구석의 작은 온실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이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커다란 이젤 앞에 서서 그림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옷장 가득한 명품 드레스 대신 페인트가 잔뜩 묻은 낡은 티셔츠와 편한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었고 얼굴에는 자신도 모르는 새 물감이 묻어 있었다. 그 모습은 갈래서 보았던 화려한 인형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이서연이 있었다. 태민은 조용히 그녀의 캔버스를 보았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캔버스에 담긴 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심야 식당의 풍경이었다. 사진처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그 그림에는 사진이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다. 피어오르는 김의 따스함 고된 하루를 마치고 소주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지친 어깨, 그리고 그들을 말없이 위로하는 식당의 주황색 불빛까지. 그림 전체에서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과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유명 작가들의 그림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인 그였지만 그의 펜트하우스에 걸린 그 어떤 그림도 이 이름 없는 화가의 소박한 캔버스만큼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단순함은 깊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그의 기척을 느낀 서연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다. 그녀는 마치 비밀스러운 내면을 들킨 사람처럼 당황하며 캔버스를 몸으로 가리려고 했다. 언제부터 오셨어요? 방금. 태민은 그녀의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왜 그만뒀지? 그의 질문은 그림을 그리느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과거에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이유로 중단했다는 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놀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대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만둬야만 했어요. 먹고 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깊게 그녀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아주 조금 허물어졌다. 태민은 서재에서 일하는 척하며 온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모습을 훔쳐보곤 했다. 붓을 든 그녀의 모습은 그가 지금껏 본 그 어떤 모습보다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어느 날 밤 태민은 주방에서 무언가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서연을 발견했다. 전문 요리사가 있음에도 그녀는 직접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서툰 솜씨로 파를 썰고 물 조절에 실패해 싱거운 라면을 끓여놓고는 혼자 멋쩍게 웃었다. 태민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함과 효율성만이 미덕인 그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스러운 허술함이었다. 또 다른 날 태민이 중요한 해외 계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였다. 그는 서재에서 밤늦도록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고는 조용히 나갔다. 그 작은 배려가 부하 직원들의 아부 섞인 충성 맹세나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계산된 친절보다 훨씬 더 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서연이라는 존재가 그의 폭풍우 같은 삶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의 감정은 이제 본능과 소유욕을 넘어 존중과 연민, 그리고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는 동안 검고 추악한 음모가 그들의 발밑에서 조용히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박진우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설 흥신소 직원이 건넨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수고했어. 갈래서의 소동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자 그는 더러운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이서연의 뒷조사를 했던 것이다. 서류에는 서연의 모든 과거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 부도와 그로 인한 자살, 어머니의 투병 생활, 그리고 그녀를 옥죄던 끔찍한 사체 빚까지. 이거야, 바로 이거라고. 박진우의 눈이 탐욕으로 번득였다. 그는 이 비극적인 사실들을 교묘하게 비틀어 서연을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강태민에게 접근한 비운의 꽃뱀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감상에 젖어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CEO라는 프레임을 씌워 강태민을 끌어내릴 생각이었다. 그는 즉시 그와 결탁한 타블로이드 신문사의 한 기자에게 연락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그는 두툼한 돈 봉투와 함께 서연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기자에게 건넸다. 최대한 자극적으로써 비극적인 과거를 무기로 남자를 유혹한 여자, 그리고 그런 여자에게 빠져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불안한 총수, YBS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라고. 기자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 발코니. 태민과 서연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며칠 사이 부쩍 편안해진 분위기 속에서 서연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 보였다. 사실 대표님을 만나기 며칠 전에 사채업자들이 제가 일하던 카페까지 찾아왔었어요. 그녀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일자리도 잃고 정말 막막했어요. 그래서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돈 때문에. 그녀는 태민이 자신을 경멸할 것이라 생각했다. 결국 자신은 돈 때문에 결혼을 선택한 속물적인 여자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태민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순식간에 냉랭한 분노가 서렸다. 경멸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한 살기 어린 분노였다. 그놈들이 누군지 말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판단이 아닌 그녀를 괴롭힌 자들을 향한 적의가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속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지 못했던 피해자로 보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누군가 그녀를 비난하는 대신 그녀의 편에 서서 분노해 준 것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속에서 아주 작고 연약한 신뢰의 싹이 움텄다. 그녀는 차갑고 무서운 CEO에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롭고 상처받은 한 남자의 진짜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본 것 같았다. 다가올 폭풍을 알지 못한 채 두 사람 사이에는 위태롭지만 소중한 신뢰가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박진우가 계획한 거대한 스캔들에 의해 곧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오를 운명이었다. 고요한 신뢰가 싹트던 펜트하우스에 폭풍이 몰아친 것은 어느 평온한 아침이었다. YBS 강태민 대표의 신데렐라 계산된 덫이 었나 이서연 씨의 비극적 과거 전격 공개.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달린 타블로이드 기사가 온라인 포털을 뒤덮었다. 기사는 박진우가 건넨 자료를 바탕으로 교묘하게 날조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극단적인 선택,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그녀가 외로운 CEO를 유혹해 인생 역전을 꾀했다는 악의적인 시나리오였다.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인 기사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YBS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회사 홍보실은 빗발치는 문의 전화에 마비 상태가 되었다.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강태민이라는 이름에 드리워진 완벽함이라는 신화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거실에 놓인 태블릿 PC로 그 기사를 보았다. 화면 속 글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가장 아프고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까발려졌다. 끔찍한 수치심과 함께 자신이 강태민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태민은 싸늘하게 식은 집안 공기 속에서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김 비서의 보고를 듣는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분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서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방패 삼아 자신의 심장을 노린 비겁한 공격자에 대한 사리에 가까운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가십이 아니야. 날 겨냥한 선전포고지. 그는 즉시 이 공격의 배후를 직감했다. 그는 서연이 잠근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대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를 향한 공격이다. 문 열어. 우리는 도망치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아닌 함께 싸우자는 동지의식이 담겨 있었다. 너와 나가 아닌 우리라는 단어가 굳게 닫힌 문틈을 파고들어 서연의 상처 입은 마음에 가닿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의 서연이 서 있었다. 그날 밤 태민의 서재는 전쟁 지휘본부로 변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를 찾아 최근 한 달간의 모든 통화 기록 계좌 내역을 전부 뒤져 박진우 전무의 그림자까지 샅샅이 밟아 어제 아침으로 뭘 먹었는지까지 알아내. 태민의 눈빛은 한겨울의 칼날처럼 서늘했다. 연애 스캔들에 흔들리던 감상적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적의 목을 노리는 냉혹한 승부사 YBS의 절대 군주 강태민이 돌아와 있었다. 그의 모습에 김 비서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며 충성을 맹세했다. 왕이 드디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표님, 박 전무가 꾸민 짓이라는 증거를 잡아도 이사회 여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 스캔들로 대표님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이 큽니다. 알아. 그래서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판을 뒤엎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다음 날 아침 헬쑥하지만 어딘가 결연한 표정의 서연이 태민의 서재를 찾았다. 재호도 돕고 싶어요. 태민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이 할 일은 안전하게 있는 거야. 더 이상 상처받게 할 순 없어. 아니요.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용인들은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떠들죠. 어쩌면 제가 당신의 눈과 귀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태민은 그제야 서연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체스판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말이 등장한 순간이었다. 며칠 후 김 비서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박진우가 최근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던 몇몇 이사들을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을 설득해 다음 이사회에서 태민의 해임안을 상정하려는 속셈이었다. 이강훈 이사님, 이분만 우리 쪽으로 돌아서게 만들면 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신중한 분이라 직접 접촉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강훈 이사님, 부인께서 미술관 VVIP라고 들었어요. 동양화 컬렉터로 유명하시다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온실에 놓인 자신의 그림, 도구들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제가 그분을 만나볼게요. 강태민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요. 작전은 완벽한 위장 속에서 실행되었다. 서연은 태민이 골라준 명품 드레스 대신 수수하지만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이강훈 이사 부인이 자주 찾는 한적한 갤러리를 찾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부러 화려한 보석이나 유명 작가의 작품이 아닌
신진 작가의 작은 동양화 작품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림의 조예가 깊으신가 봐요, 젊은 분이. 예상대로 이강훈 이사의 부인이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녀는 서연을 그저 그림을 좋아하는 부잣집 아가씨쯤으로 생각하는 듯했다. 아닙니다. 그냥 이 그림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연은 미대생 시절의 지식을 뽐내지 않았다. 대신 진심으로 그림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이야기했고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이사 부인은 점차 경계를 풀고 호감을 보였다. 소문으로 듣던 돈만 밝히는 천박한 여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서연은 마치 순진한 질문을 하듯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그런데 사모님 혹시 YBS 그룹이 대한전자랑 새로 사업을 시작하나요? 대한전자 아니 그럴 리가. 우리는 경쟁사잖니. 아, 제가 뭘 잘 몰라서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청소하시는 분이 박진우 전무님이 대한전자 쪽 사람이랑 호텔에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걸 봤다고 하시길래요. 중요한 사업 이야기인 줄 알았죠. 서연은 천진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이사 부인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YBS의 전무가 가장 치열한 경쟁사의 인수합병팀 임원과 비밀리에 만난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기업의 기밀을 유출하거나 더 나아가 적대적 M&A를 모의하는 심각한 배임 행위일 수 있었다. 혹시 그 호텔이 어딘지 아니? 이사 부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들었던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했다. 그날 저녁 이강훈 이사는 아내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즉시 강태민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박진우의 스캔들 조작보다 훨씬 더 위험한 회사에 존망이 걸린 문제를 직감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김 비서의 보고가 올라왔다. 박진우의 차명 계좌에서 타블로이드 기자에게 거액이 송금된 내역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었다. 태민의 손에 두 개의 강력한 무기가 쥐어졌다. 하나는 박진우의 비열한 여론 조작에 대한 물증, 다른 하나는 그의 반역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태민은 서재에서 모든 증거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온실에서 조용히 스케치를 하고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세상에서 보호해야 할 연약한 존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그녀는 보호해야 할 책임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파트너였다. 그의 체스판에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행보로 판을 뒤흔드는 그의 유일한 퀸이었다. 태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덫은 놓아졌고 사냥감은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다음 주에 열릴 이사회는 더 이상 그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닐 것이다. 그가 박진우라는 배신자를 직접 처단하는 잔혹한 사냥터가 될 터였다. YBS 그룹 타워의 최상층 이사회 회의실. 평소라면 도시의 정형을 한눈에 담는 이 공간은 오늘따라 창밖의 햇살마저 차단한 채 무겁고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민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이사회. 그 중심에는 승리를 예감한 듯 의기양양한 표정에 박진우 전무가 앉아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오늘 이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최유라가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반대편 상석에는 강태민이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를 오랫동안 봐온 이사들은 그의 고요함 속에 폭풍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바로 뒷자리 평소라면 김 비서가 앉아 있어야 할 곳에 오늘은 이서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많은 이사들의 의아함을 자아냈지만 누구도 감히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오늘 그녀는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승리의 열쇠였다. 그럼 임시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첫 화면에는 강태민과 이서연의 결혼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요청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YBS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는 비장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강태민 대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그룹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장본인입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과거형입니다. 최근 강 대표가 보여준 행보는 우리 모두를 깊은 우려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이 바뀌며 서연의 과거 자료들이 나타났다. 사채빚 독촉장, 그녀가 일했던 식당과 카페의 사진들, 그리고 그녀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암시하는 기사 스크랩까지. 강 대표는 정체불명의 한 여자에게 빠져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주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여성 이서연 씨는 보시다시피 불우한 과거를 무기 삼아 의도적으로 강 대표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강 대표는 이런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채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르던 강태민 대표의 모습입니까? 박진우는 이사들을 향해 호소하듯 외쳤다. 몇몇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논리는 교묘했고 그가 제시한 증거들은 자극적이었다. 서연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적인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곧 시작될 방역을 기다리는 전사의 심정이었다. 박진우는 쐐기를 받기 위해 최유라를 일으켜 세웠다. 이 자리에는 강 대표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온 명성그룹의 최유라 양이 증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 양 직접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강 대표님이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최유라는 슬픔과 우려가 뒤섞인 연기를 하며 입을 열었다. 태민 오빠는 예전 같지 않아요. 늘 이성적이고 냉철했던 분이 저 여자를 만난 이후로 자주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회사 일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 같아 저 역시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박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 모든 것은 강태민 대표가 더 이상 YBS를 이끌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분위기는 완전히 박진우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그때 모든 소음을 잠재우며 강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박진우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훑었다. 박 전무의 연설 아주 감동적이군요. 마치 YBS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충신처럼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여유로움이 오히려 박진우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비서, 태민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박진우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특정 날짜의 타블로이드 신문사 기자에게 거액이 송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박 전무, 당신이 내 아내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뒷조사하고 그것을 언론에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돈이 꽤 짭짤했던 모양이군. 박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저건 조작된 거야. 조작. 태민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박진우와 그 기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 영상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제요, 영상도 조작인가? 박 전무, 당신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 내 아내의 가장 아픈 상처를 온 세상에 까발리는 쓰레기 같은 짓을 했어. 이사들의 눈빛이 경악으로 변했다. 동정표를 얻으려던 박진우의 전략이 오히려 그의 비열함만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하지만 태민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물론 이걸로 당신을 해고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난 당신을 단순히 해고할 생각이 없어.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무세운 헛소리야. 박진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강훈 이사님. 태민이 이강훈 이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근 아내 되시는 분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던데요. 이강훈 이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진우 전무, 자네 얼마 전 강남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대한전자 인수합병팀의 황 이사를 만난 적 있나? 박진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그 만남을 극비리에 붙였다. 어떻게 그 사실이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을 뿐입니다. 친목 모임에서 우리 회사에 차세대 반도체 기술 기밀 자료를 넘겨주었나? 태민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화면에는 박진우가 황 이사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떠 있었다. 그 사진은 바로 이강훈 이사가 태민의 연락을 받고 사람을 붙여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건 모함이야 증거도 없는 증거. 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뒤에 앉아있던 서연을 향해 손짓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서연은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박진우 전무님과 황 이사님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앉았던 자리 나누었던 대화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증언했다. 성공보수, 지분 약속, 적대적 M&A. 그녀의 기억력은 사진처럼 정확했다. 그녀가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들었던 모든 조각들이 이제 박진우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개오진 말, 저 여자가 뭘 안다고 저 여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박진우는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최유라를 향해 다급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최유라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명성그룹 역시 이번 M&A 시도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당신은 끝났어, 박진우. 태민이 차갑게 선언했다. 당신은 단순히 나를 끌어내리려 한 게 아니야. 당신의 탐욕을 위해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삶이 걸린 이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려 했어. 이건 해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산업 스파이 행위다. 태민은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법무팀 직원들과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박진우 씨 배임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진우는 저항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강태민을 향해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다. 강태민,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내가 다 불어버릴 테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이사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다시 왕좌를 굳건히 지켜낸 젊은 왕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태민은 마지막으로 최유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초유의 유라 씨, 당신 아버님께는 내가 직접 연락하지. 명성그룹이 이번 일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될지는 당신 아버지의 선택에 달렸다고 전해주시오. 그것은 자비가 아닌 마지막 경고였다. 최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치심과 공포에 떨며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강태민은 자신의 자리를 완벽하게 지켜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다. 대신 깊은 신뢰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태민은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작고 차가운 손을 단단히 감쌌다. 이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회의실을 나섰다.
이것은 그들의 완벽한 승리 선언이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지 못할 가장 강력한 동맹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 사회에서의 폭풍이 지나간 후 세상은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YBS 그룹에 숨겨진 퀸 남편과 회사를 구하다. 박진우 전무의 배신과 몰락 추악한 진실 드러나. 언론의 헤드라인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이서연은 더 이상 비운의 신데렐라나 계산적인 꽃뱀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혜와 용기로 남편과 회사를 지켜낸 현대판 현모양처이자 잔 다르크로 묘사되었다. 대중은 언제나 극적인 드라마를 사랑했고 이제 그녀는 동정과 조롱의 대상에서 선망과 응원의 대상으로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어색한 긴장감과 숨막히는 침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편안하고 따스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들을 온실뿐만 아니라 거실과 복대도 걸었다. 그녀의 그림들이 걸리자 차갑고 삭막하던 공간은 비로소 영혼을 가진 집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끔 직접 주방에 들어가 서툰 솜씨로 요리를 했다. 그녀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는 날이면 태미는 서재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두 사람의 대화도 변했다. 더 이상 사업 이야기나 의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들은 그림에 대해, 음식에 대해, 그리고 서로의 아프지 않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어릴 적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놀던 이야기를 했고 태미는 난생 처음으로 유년 시절 혼자 방 안에서 레고를 조립하며 세상을 배웠던 외로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느 날 밤 태미는 거실 소파에 잠들어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스케치북이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냉철한 CEO가 아닌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긴 남자의 모습. 그의 얼굴에 서린 깊은 외로움까지 담아낸 섬세한 스케치였다. 태미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 잠시 머물렀다. 계약으로 묶인 아내가 아닌 사랑하는 여자를 향한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들의 계약을 마주하는 것. 며칠 후 태미는 서연을 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심야 식당이었다. 가게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모님, 저 왔어요. 서연의 인사에 식당 이모는 마치 친딸을 만난 것처럼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모는 이미 뉴스를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 서 대표님 아니야.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분이 누추한 곳에. 이모 그냥 예전처럼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서연의 말에 태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태미는 먼저 침묵을 깼다. 그날 내가 당신에게 결혼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인생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충동적인 결정이었어. 왜 그랬는지 나도 몰랐어. 그냥 당신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지. 나는 그걸 본능이라고 문제를 가장 직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내 습관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틀렸어. 그건 충동이 아니었어. 어쩌면 알아본 거겠지. 내 영혼이 자신의 반쪽을 알아본 거야. 30년 동안 내 마음은 황무지였어. 당신은 그곳에 내린 처음이자 마지막 비였지.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당신은 이제 내 세상의 전부가 됐어. 그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서연 사랑한다.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다. 나는 돈 때문에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싫었어요. 스스로를 팔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살면서 완벽한 CEO에 가면 뒤에 숨은 외로운 남자를 보았어요.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나보다 더 아파하고 분노하던 당신을 보았어요. 내가 사랑에 빠진 건 YBS의 대표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림 그릴 때 조용히 차를 가져다 주던 남자 카메라 앞에서 나를 온몸으로 막아주던 남자. 그리고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 내 손을 잡아주던 바로 당신 강태민이라는 남자였어요. 나도 사랑해요, 강태민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식당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더 이상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세상에는 오직 서로만이 존재했다. 1년 후 서울의 한 유명 갤러리에서 신진 작가 이서연의 첫 개인전이 열렸다. 일상의 온기라는 제목의 전시회는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전시회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심야식당이었다. 갤러리 한가운데 수많은 기자와 관람객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강태민이 그런 그녀를 세상 가장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그는 YBS 그룹의 대표가 아닌 그저 화가 이서연의 남편일 뿐이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 공간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집안 곳곳에는 서연의 그림과 그녀가 만든 요리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후회한 적 있어요. 서연이 태민의 어깨에 기대며 물었다. 그날 그 말도 안 되는 청혼 말이에요. 태민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내 인생 최고의 사업적 결정이었어. 무한한 가치를 창출한 M&A였지. 그의 말에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이제 막 진짜 사랑을 시작한 두 사람을 따뜻하게 축복하고 있었다. 30년 만에 찾아온 그의 첫사랑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